어머니가 또 긴 외출에서 돌아오셨다. 선영아, 엄마 왔다. 선영아, 엄마 왔어.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잘 살았어? 딸 부르는 소리에 반겨주시는 건 언제나 아버지다. 집에 오면 어머니는 먼저 딸의 방으로 간다. 선영아, 네가 좋아하는 FTA 반대하고 왔어? 가지고 있어? 엄마 갖다 주면 좋지? 집 잘 봤어? 미국도 갔다 왔어. 우리 선생님은 다 알 거야. 엄마 갔다 와서 좋아서 웃고 있어? 보고하고 의견을 묻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 딸과 마주보고 긴 대화를 나누는 어머니. 그래서 우리 다 뜻을 함께 모아서 열심히 투쟁해야 되겠잖니. 엄마 열심히 할게. 또 조만간에 곧 가야 돼. 우리 전이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다. 늘 눈앞에 있고 말을 듣고 아직 살아있는 딸이다. 어머니의 딸 박선영은 20년 전에 죽었다. 오남매 중 셋째. 부모님은 정 많고 효녀였던 딸로 큰 누나와 형은 명랑하고 착한 동생으로 그녀를 기억한다. 그리고 나에게는 단짝처럼 붙어 지내던 친구였다. 이게 의석이가 누나 가불고 가장 어려웠지요. 우리 누나는 어디 가고 없는가 하고 그렇게 그냥 의석이가 눈물을 흐르고 의석이가 많이 괴로워했죠. 내가 의석이를 살리려고 내가 정신 안 차렸으면 우리 의석이 놓쳤어요. 살고 싶지 않다는데요. 20년 전 나는 세상 일을 다 알 수는 없는 나이 고3이었다. 내 누이가 갑자기 왜 그렇게 사라져 했는지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누나가 광주집을 떠나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헤어졌다. 누나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옥탑방도 나는 그날 처음 봤다. 자기가 부엌이고 선영 누나의 죽음을 처음 목격한 건 같이 자취를 하고 있던 큰 누나였다. 갓 20살에 혼자 서울에 와 직장을 다니던 큰 누나는 동생과 함께 살게 됐다며 좋아했었다.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그 순간 큰 누나는 혼자 있었다. 겨울방학이 끝나가던 날이었다. 유난히 추웠고 눈도 조금 쌓여 있었다고 기억한다. 큰 누나가 퇴근해 돌아왔을 때 그즈음 늘 집에 있던 선영 누나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제 빨래를 좀 하려고 빨랫감을 들고 이제 부엌을 들어갔어요. 빨랫감을 넣고 이렇게 뒤돌아서는데 뒤에 서 있더라고요. 무슨 야가 장난을 하나. 너 거기서 뭐해? 그러고서 했더니 흔들었어요. 흔들었더니 싸늘하더라고요. 선영 누나는 부엌 오른쪽 벽 빨랫줄을 걸려고 박아둔 못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 그날의 충격은 평생 큰 누나를 따라다녔다. 어. 20년이 지난 지금도 큰 누나는 고통 없이 그날을 떠올리지 못한다. 그날 어머니도 몇 번씩 정신을 놓았었다. 그 뒤로 놀래가지고 뒤에 가서 이렇게 장난을 못 쳐요. 그냥 막 기겁을 해요. 아니다고. 우리 선생님은 아니다고. 아니다겠죠.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줄 누가 알 거예요. 자살을 이유가 무슨 자살을 하냐.
정도 많고 그런데 무슨 자살을 인정 많은 놈이 어떻게 여자가 자살을 한다냐. 누나가 죽기 전에 남긴 유서가 있었다. 유서를 발견해 가져간 경찰은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8장의 유서 중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누나의 시신은 가족들의 동의 없이 옮겨졌고 동의 없이 부검됐다. 경찰은 우리 가족을 죄인 다루듯 했고 빨리 화장하라 다그쳤다. 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가 나왔었고요. 기관에서 나와서 저희들을 계속 감시하고 죽음을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슬퍼할 겨를이 없이 오히려 그런 공포감, 그런 게 더 두려웠죠. Flow my tears for 그때 세상은 한창 시끄러웠다. 누나가 죽기 한 달 전 한 운동권 대학생이 물고문을 받다 사망했다. Where night's blackbird her silent for me sings the 경찰은 정부의 비판적인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누나의 죽음을 서둘러 덮으려 했다. 우리는 그때 두려웠었다. 교사였던 아버지는 공무원 신분을 볼모로 침묵을 강요당했다. 아버지는 맞서지 못했다. 그때의 내 마음은 조용히 해서 넘어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밑에 애기들이 또 둘이나 있고 그러니까 그놈도 가르쳐야 하고 모든 가족을 이끌어 나가야 할 그런 책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누나를 떠나보내던 날 우리 가족은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을 목격했다. 처음 보는 순간 참 어색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저희 누나가 그 색동저고리를 입었는데 네. 근데 어머님이 죽기 전에 색동저고리 어렸을 때 그렇게 사달라 그랬는데 못 사줬다. 그래서 색동저고리를 입혔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누워있는 선영의 몸 위로 올라가서 선영이 몸에 엄마가 몸을 포겠어요. 몸을 포개고 선영이 입술 위에 입술을 포개고 지금부터 너는 살고 내가 죽었다. 앞으로는 내가 박선영으로 살게. 너무 섬찟했어요. 너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냥 섬찟함이 아니고 동생이 죽고 그 죽음으로써 뭔가 우리한테 엄청난 변화가 오리라는 그런 예고하는 듯한 그런 거. 절차는 간단했고 빠르게 진행됐다. 박정철의 죽음으로 전국이 소용돌이 치던 87년 2월 나는 화장터에서 누나가 한줌재로 사라지는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봤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그날 이후 어머니는 변했다. 아침이면 뛰쳐나가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다. 저녁이면 들어와요. 한 10시 넘어서 들어와요, 집에를. 그 머리가, 보면 머리가 그냥 푹 해갖고 수류탄을 둘러쓰고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집에를. 딸이 많은 날마다. 그때 어머니가 집을 나서 매일 찾아갔던 곳은 전남대학교. 개강을 맞아 학교가 들썩이던 때였다. 너무 많이 달라졌다. 여기서도 했고 주로 여기서 그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아주 그렇게 많이 모여서 여기서 집회하고 이 짝 저 짝이 다 아주 그냥 싹 차. 저쪽 이쪽이 그냥 다 푹 차버렸어요. 다 푹 차버리고. 4.13 호원 조치 이후 대학가 시위는 더욱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때 어머니는 학생들의 구호 소리, 최루탄 소리가 들리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다녔다. 체류탄을 마시고 정신 못 차릴 때게 신문 종이 오고 그래서 신문에다 열고 딱 불을 펴갖고 막 얼굴에 열고 쐬요. 그러면은 체류탄 가루가 아주 약하고 가늘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쐬면 눈을 뜨고 그래요. 제 취미를 얼마를 하고 눈을 못 떠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때는 학생들이 아주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렇게 많이 해야. 내가 알던 어머니는 국졸학력의 가난한 남편의 아내였지만 남편 밥봉을 쪼개 시댁 식구들까지 건사할 만큼 생활력이 강한 분이었다. 자식 욕심이 많았던 어머니는 5이나 되는 자식들을 걷어먹이고 입히는 재미에 늘 행복해했었다. 선생님과 갖고 놀던 인형. 자식의 손때 묻은 물건을 30년 지나도록 버리지 못하시는 어머니. 언제 신으러 올 것이야. 내 먼지가 아까워서. 아이고 내 새끼 먼지 냄새가 아까워서 이렇게 놔두고. 다 태우고 어찌 이것이 남았더라고요. 세상에 나도 몰래 다 태우고 다 없애고 짰다요. 정작 자살 이유를 짐작할 만한 20살 무렵의 유품들은 거의 남은 것이 없었다. 우리는 경찰의 압력에 쫓겨 어머니 몰래 누나의 유품들을 모두 태워버렸다. 선생님이 죽고 나서 다 못 왔어. 신문에 나오고 그런 거. 유품이 소각되는 와중에 살아남은 일기 한 권이 있었다. 구절구절이 그렇게 소중해요. 어째 저는 자기 안락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편한 것을 다 좋아하는데 우리 새끼. 이 얇은 일기장은 어머니가 나누지 못했던 딸의 뜻이었고 고통이었다.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나누지를 못했던 것이 죄책감이 가고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 건데 그렇게 각오를 딱 계획을 씌워놓고 왔는데도 그렇게 몰랐는가 모르겠어. 그것이 그렇게 죄책감이 가고 그것이 그렇게 분해요. 생각하면 정말 분해서 살아야 할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누난 85년 서울 교대 수학교육과에 입학했다.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것들을 누나도 꿈꿨을 것이다. 그리고 2년.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85년은 정부의 학원 자율화 발표에 따라 대학마다 학회와 서클이 부활하고 있던 때였다. 광주의 딸로 고등학생 때부터 시국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누나는 입학하자마자 교내 서클과 학회에 가입했었다. 교대 서클 중에 운사라고 들어봤어요? 운사요? 네. 없는데 그런 거. 아, 그럼 옛날 서클이니까 없어지는 모양이네요. 저도 그 86년도 이후에 누나의 교내 활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른 대학들이 청학성의 부활 움직임으로 자율의 봄을 꿈꿀 때 교대엔 오히려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막 발돋움하기 시작하던 서클과 학회는 사실상 폐지됐다. 학교 측은 교대가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임을 내세워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 학교 측에서 작성했다는 학생 지도 의견서는 당시의 교대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문서엔 학생의 구체적인 신상 외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심지어 지도 가능성과 반성 정도를 고려해 ABCD 등급으로 매겨져 있었다. 그 당시 그 많은 학생들이 반국가적인 사상 교양을 받는 그런 미래가 유행했죠. 이른바 그 지하대학이었지 않습니까? 오염된 채 졸업시킨다면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육 현장을 미리 예견하고 인성 지도를 강화했었습니다. 교대에는 다른 학교에는 없는 게 있었다. 예비 초등교사들의 안보의식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여학생들을 여군 훈련소에 입소시켜 훈련을 받게 했고 학점까지 배정했다. 군인들이 하는 모든 훈련을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돼요. 유격 훈련. 그다음에 저기 무슨 타워라 막타워에 막타워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훈련. 총도 쏘셨나요? 총도 쐈죠. 총도 쏘. 네, 총도 쏘고요. 문제 학생들은 학생 지도위원실로 불려갔다. 관리동 1층 복도 끝에 있던 그 방을 학생들은 취조실이라 불렀다. 방에는 책상 하나. 그 앞에 교관이 앉아 있고 학생이 그 맞은편에 앉아 있고. 그래서 딱히 들어갔을 때 너무나 이렇게 섬찟한 느낌. 그곳은 학내 소요나 집회 참가, 절도와 같은 범죄 등 문제가 된 학생들을 불러 지도하는 방이었다. 저는 거기 들어갔다 나와서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자취방까지 걸어오면서도 뒤에 누가 따라오나 그런 느낌도 받고. 누나가 탈출구로 삼은 곳은 학교 밖 교회 연합서클이었다. 그곳에서 가두 시위와 유인물 배포 등의 활동들을 했다. 80년대 많은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걸어갔던 그 길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제 압구정동 카페나 술집에 이제 전두환 정권 타도 뭐 이렇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반대 이렇게 요만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 스티커 작업을 둘이 하다가 울었었어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가다가 이 스티커 붙이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화려함에 둘 다 질려버린 거야. 그래서 아, 이 사회의 모순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아주 대판 싸웠어요. 나하고. 예, 휴학을 해라 차라리. 예. 그러니까 그만두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반항을 하더라고요. 예, 이거 해야 한다고. 이 시국 상황을 우리 같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민주화를 시켜야지 아주 그냥 대담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나의 일기 속엔 당시 시국과 관련된 고민들이 담겨 있었다. 분신한 선배의 울부짖음이 핏빛의 역사가 머릿속에서 헝클어진다. 흐르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역사와 함께. 나는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천에서 전경을 돌로 치는 학생과 노동자, 그들을 잔인하다는 말로 일축할 것인가. 등굣길에 멀리 보이는 건대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다. 획일화된 언론에서 나온 말은 레드. 그러나 때는 오리라. 언젠가 이 독재도 무너지리라. 그 무렵 누나를 막다른 곳으로 모는 일들이 생겼다. 누나는 취조실이라 불린 그 방에 불려갔다. 금서를 읽은 것이 문제였다고 한다. 근데 그거 계속 읽을래. 아버지도 공무원이고 너희 오빠 이런 거 알고 있다.
그러면 앞길이 이제 꽉 막히게 해버리겠다. 내 한마디면 너 인생뿐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랑 가족까지 그렇게 할 거다. 내가 운동을 계속할 때 부모님과 형제에게 미칠 여파를 생각 안 할 수 없다. 지금 내게 가장 두려운 것은 아버님의 희망이다. 자식들만 바라보며 한평생 지내신 분들께 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살하기 얼마 전 누나는 누군가에게 쫓겨 전태일 열사 기념관으로 왔었다고 한다. 누나의 자취방에서 가까운 그곳은 종종 학습과 회의를 위해 드나들었던 곳이라고 했다. 내가 이제 문 열좀 나가고 선생님이 왔는데 세 놈이 따라왔어. 문 열주고 나서 들어라 이제 그러니까 온찐이는 어머니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고대 학생인데 누난 곧 어디론가 끌려가 조사받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밑에 지하실에 가서 조수받는다고요. 나는 큰일 난데 이제 내가 죽든지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라서 직장에서 쫓기나면은 우리 식구가 다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그래도 죽으면 안 되고 네 마음대로 도망갈 때 있으면 도망가라 그랬는데 도망 못 가서 저희 집에서 생각도 못해서 죽었나 봐. 생각도 못해서 죽었어. 선영이의 죽음은 시대와 교대가 죽인 타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아픔이나 교대의 그런 억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지난 20년간 누나가 남긴 한 권의 일기를 어머니는 읽고 또 읽었다. 살아있을 때 딸의 번민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자책이 있었을 것이다. 피 맺힌 역사가 나를 부린다. 나는 삶과 죽음과 두 갈래 길을 놓고 오로지 투쟁. 회전 의자에 앉아서 안락하게 살고 싶지 않다. 피곤하게 고달프게 살고 싶다. 이 땅에 노동자 농민은 몸마저 빼앗기고 점점 발디딜 곳이 없어져 가고 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총진군하여 패배자가 아니라 승자가 되소서. 내 새끼가 쓰는 글인데 어찌 나한테 울었어. 그것은 누나가 가고자 했던 길이었고 어머니가 가겠다 약속한 삶이었다. 온다. 선영이처럼 살아야 해요. 나는 우리 선영이 살아와야 돼. 민주화되면 살아보고 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불순단체가 오는 6월 10일 전국 각 지역에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일제히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남로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여기서 치열하게 싸운 데가 바로 여기. 말도 못했어.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체레탄은 무진장을 여기서 쏘고 아주 범벅이 되어가지고 화염병을 학생들은 던지고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내피게 되면 이제 요 골목으로 싹 산산 분산을 해서 다 내피고. 광주의 6월 가장 격렬한 시위들은 늘 금남로에서 벌어졌다. 어머니의 출근지도 전남대에서 금남로로 바뀌었다. 어머니가 목격한 87년 6월의 광주는 곳곳이 전쟁터였다. 전쟁터단께요. 어찌게 체레탄을 많이 쏘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데가 그때에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보도브로크였거든요. 그놈을 뚫어갖고 그놈 다 깨서 또 백골단들 때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 이런 데가요 전쟁터단께요. 말로는 못해요.
그냥 머리가 터져갖고 그냥 피를 줄줄줄줄 흘리고 간 사람. 그냥 다리를 맞아갖고 그냥 못 끌고 그냥 부축해갖고 끌고 간 사람.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에 대학가는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위 양상이 그전과 달랐다. 교문을 뚫고 거리로 나온 학생들의 대열은 거리를 지나면서 시민들의 가세로 점점 불어났다. 그간 마음으로만 지지하던 시민들은 6월 들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광주의 아들 이한열의 희생은 7년간 안으로만 사귀었던 5월 광주의 한과 분노까지 되살려냈다. 시민들이 같이 시위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우리들이 외치는 구호를 전부 다 한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서 하면서 그때는 저희들이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할 때 정말 힘든 줄을 몰랐어요. 너무 신이 나고 너무나 재미가 있고. 시위는 갈수록 격해졌지만 인파는 오히려 늘어갔다.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최루탄으로도 아니 그 무엇으로도 억누를 수 없었다. 막 나간 거, 막 글로 막 쏴버려 그냥. 그리고 막 지랄탄을 쏘면은 지랄탄은 또 그냥 막 사람 막 가랭이 속으로 막 끼어댕겨 이렇게 막 신나게 도망가다가 또 다시 이제 또 요거 나와서 그 보고 또 모이고 그렇게 뭐 재밌게 했어요. 그해 6월 아버지의 변화는 어머니만큼이나 우리를 놀라게 했었다. 학생운동은 곧 가정 파탄이라 여기며 완고하게 반대하셨던 아버지. 집에서 자식들 건사하는 게 가장의 도리라 여겼던 아버지였다. 그랬던 아버지가 어머니에 이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와, 나가봤더니 참 별 세상이더라고요, 거기는. 나는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해갖고 집에서 애기들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있어야만 되는가. 나도 이 세상을 좀 알아야 쓰겠다. 세상이 뭐인가. 선영이가 알고 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도 시위 현장으로 나갔다. 누나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 죽음 이후 침묵했던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은 우리 가족을 집안에 있을 수 없게 했다. 나도 모르게 대열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그렇게 경찰들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데모를 했었고 바로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은 적도 있었고 네, 두들겨 맞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다 관련이 없다 그래도 때리대요. 광주의 격한 시위 현장엔 늘 그들이 있었다. 5월 어머니들. 7년 전 희생된 자식들을 안고 시위 대열의 선두에서 싸우던 어머니들. 그 곁에 항상 선영 누나의 사진을 아는 우리 어머니가 있었다. 그 박선영 열사 같은 경우 서울에서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죠. 어머님의 그런 노력, 그러니까 따님의 사진을 이쁘장한 사진을 목에다 걸고 시위 현장에 항상 맨 앞에 서시고 자식을 대신해서 시위 현장에서 이렇게 투쟁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영정 어머니 아세요? 저는 기억이 얼굴이 얼른 생각이 안 나거든요. 얼굴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 어머니를 말씀하세요? 박선영. 어머니. 그 어머님은 저희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방송 용어가 악바리. 그런 어머니로 저희들에게 정평이 나 있어요. 선영이 어머니라고 불러요. 저희는 선영이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죽은 자식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하루도 빠짐없이 시위 대열의 앞에 섰던 어머니. 거리엔 어머니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이름은 오영자가 아니라 선영의 어머니 6글자였다. 우리 선영이도 당신들 같이 꽃다운 젊음이 있었는데 민주화운동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해서 가버렸어. 아이고 보고 싶어. 나는 우리 딸이 가기 전에는
오로지 한 가정의 엄마로서만 살았어요. 나 데모 한 번 안 했어요. 안 했던 것이 내가 죄인이에요. 우리 자식이 가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또 그 옛날 엄마처럼 평범하게 살았다가는 우리 모두 평범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선영이처럼 그 누구가 또 죽어가고 또 군부 독재가 장악하고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의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김세진 열사요! 이재호 열사요! 6.29 선언 일주일 뒤 최루탄을 맞고 한 달간 사투를 벌이던 이한열이 사망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엔 100만 인파가 모여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누구도 그가 독재 정권을 종말로 이끈 마지막 희생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노제를 마친 이한열의 시신이 망월동을 향해 광주로 오고 있을 때 어머니와 우리 가족은 그를 맞기 위해 도청 앞 광장을 꽉 채운 인파 속에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다시 이곳에서 한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 어느 시위보다 많이 맞고 발표해야 했다. 이석기 죽었을 때도 금남로에서 노제하려고 요 YMC 앞에 여기서 우리가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한 발자국을 못 들고 차례탄을 헛짓게 쏘고 몸싸움을 하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글대기도 싸우고 온몸을 다 작살내고 그래가지고 막 꺾고 댕기고 머리채 잡고 꺾고 댕기고 아주 바닥에다 떼기도 치고 그러고 해서 아주 실신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대의 종업원을 거느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임시 휴업으로까지 몰고 간 노사분규는 울산공단 기업체들의 노사분규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점차 6월이 끝나고 7월 두 번째 거대한 항쟁이 일어났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외침이었다. 6월의 독재 타도처럼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갔다. 오늘 새로이 농성을 시작하는 등 그 와중에 거제도에서 한 청년이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대우조선의 청년 노동자 이석규. 이한열과 같은 21살이었다. 사인 역시 같았다. 경찰이 쏜 직격탄은 이석규의 오른쪽 폐에 박혔다. 9시 뉴스가 딱 나오는데 자막에 대우조선 노사분규로 해서 이석규가 최루탄에 맞아서 숨졌다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이제 빚 참 많이 울었지. 한 달여 전 똑같이 최루탄에 자식을 잃은 이한열의 어머니. 그리고 전국의 재야 인사들이 거제도로 속속 모여들었다. 그 당시 저가 내려가니까 벌써 노무현 그 변호사가 연설하고 있더라고요. 6.29가 그 선언된 다음에도 이렇게 폭력 사태가 자행될 수 있구나. 이렇게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해서 노동자를 갖다가 이렇게 사망시킬 수 있구나 하는 분노를 한 거죠. 근데 과격한 노사분규와 불법 폭력적인 집단 행동은 민주화라는 불과 2달 사이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이한열의 부상은 전 국민적인 항쟁의 도화선이 됐지만 이석규의 사망은 그 반대였다. 이장 취업자의 색출과 또한 외부의 불순 세력을 우리가 철저히 색출해서 일정 정부는 이 사건을 갖다가 국민과 국민동 본부를 갖다가 이렇게 이간시키고 또 국민과 노동자들을 또 이간시키는 그런 전술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어머니가 광주 금남로에서
노제를 준비하며 기다리던 그날, 망월동을 향해 가던 이석규의 시신 차량을 2천여 명의 전경들이 가로막았다. 전경들은 이석규의 시신이 든 차량만을 탈취해 광주가 아닌 이석규의 고향 남원으로 몰고 갔다. 항의하던 동료들은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우리는 여기서 준비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탈취를 해버렸다고 하니까 너무나 허탈하고 정말로 맥이 풀렸죠. 그래도 우리는 노제라도 지낸다고 싸웠죠. 이석규의 시신은 늦은 밤 남원에 도착했다.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며 잔업과 야근을 밥 먹듯 하던 젊은 노동자는 서둘러 땅속에 묻혔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6.29가 사기구로 6.29는 사기구다라고 그거를 외쳤죠. 그 뒤로는. 국민은 노태우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태우는 승리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여러분들의 뜨거운 이 열창으로 가족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어머 우리 손자 오네. 어이구 우리 손자. 많이 왔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큰아빠. 큰아빠. 오늘은 내 아들 성현이가 태어난 지 37일이 지나 첫 외출을 한 날이다. 성현이가 왔어요. 아유 작은 손자는 할머니 수배될 때 나고 큰 손자는 감옥 갈 때 나고. 어머님 구치소에 있을 때만 났어요. 그래 술전 교도소. 아, 맞아. 그랬어, 맞아. 수백을 군대 있을 때니까. 우리 성현이는 그 시대가 좋을 때 태어난 거. 그렇지. 그렇게 할머니가 이러고 고기라도 오고 안 그들 날 때마다. 형의 아들인 자민이는 87년에 태어났다. 올해 태어난 성현이와는 꼭 20살 차이다. 20년. 세월 한 번 참 빨리 흘러갔다. 우리 사남매는 모두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 부모님은 딸 선영을 잃었지만 지금은 3배나 많아진 자식 손자들을 보며 행복해 하신다. 우리 성현이 왔단다 고모야. 여기 있네. 여전히 21살인 우리 누나. 얼마나 우리 성현이 이뻐할까. 성현인 누나의 4번째 조카다. 고모한테 왔죠? 고모가 민주하다 가버렸어. 세상 가버렸어. 우리 성현이 왔냐. 고모 일기장에 있는 것도 저기 다 써져 있고 그러네. 고모 일기. 어머니인 식구가 한 명씩 늘 때마다 누나에게 인사를 시켰었다. 핏빛의 역사가 머릿속에서 또 흔들어진다. 자민이 자훈이가 그랬듯 내 아들 성현이도 자라면서 누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게 될 것이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그래. 천천히 보자. 적적하던 집안이 오랜만에 북적거리니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박수.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아버지는 6월 항쟁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다. 교육민주화 운동에 투신해 정교조 장성 지부를 이끌었고 박선영 아버지의 이름으로 각종 집회에도 나가셨다.
눈물로 녹이 요즘은 지리산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을 하시느라 여전히 바쁘시다. 가슴에 그대 손짓하는 연이나 은하수 건너 오작교 없어도 노두돌이 없어도 가슴 뒤 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생님이 됐다. 발령받자마자 정교조에 가입하고 대를 이어 교육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다. 이별은 끝나야 한다. 학생 운동을 하던 나는 졸업 후 8년간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다. 지금은 산업자원부 산하 연구재단에서 한국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만나야 한다. 재밌어요. 예, 재밌어. 예, 그리고 전에 옛날에는 힘들었을 때게 선영아 힘을 주라 그랬어요. 그 힘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딸 힘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예. 그 정신으로. 아이고 사람 산 것 같아요. 사람도 안 산 것 같아. 또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외출해서 돌아오신 후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맨 죽이긴 하고 뭐 하셨어? 여기도 세상에 연꽃이요. 연꽃요 뿌리가요 다 녹아버렸어요. 요 연꽃 대 좀 봐요. 내가 뭐 거짓말 치요? 뭐 뒷바람께 맨날 그냥 다 죽이기만 하고. 요것도 6월 항쟁이 끝난 뒤에도 어머니는 예쁜 옷을 입고 다니던 예전의 어머니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유 밖에가 좀 있다가 집에로 오면 이렇게 집안이 엉망이. 아이고 정말. 아니 집에서 좀 집안 좀 잘 좀 돌보시오. 외출하고 돌아와 밀린 집안일을 하고 또 다시 떠나는 일은 그 후로도 계속 반복됐다. 아이고 참말로 내가 못 살아. 차라리 그냥 선이 아빠 나가서 대물해. 국정감사를 서울교육대학에 분명한 의사를 밝혀주시고 알고 계세요. 내 자식을 살려내라. 내 자식을 살려내라. 내 사정을 살려내라. 어머니의 지난 20년은 오로지 투쟁이었다. 활동 영역은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장됐고 구석과 수배 생활도 겪었다. 누나의 일기 속 바램처럼 어머니는 회전의자에 앉아 안락하게 사는 삶을 거부했다. 안 죽었지요. 왜 죽어요? 안 죽었죠. 죽기는 왜 죽어요? 이렇게 웃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내가 활동할 때마다 만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허물어서 선영이가 하루빨리 내 앞에 나타나죠. 내가 열심히 안 오면 우리 선영이는 내 앞에 못 나타나요. 열심히 허물어서 우리 선영이가 자꾸 웃고 좋아서 엄마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엄마 우리 엄마 장합니다. 그 말이 기회가 쟁쟁합니다. 20년간 어디든 싸움 현장에 달려갔던 어머니. 근데 그냥 막 좀 긁어요. 그냥 건식이 저 산에 그 바위덩어리만 못하 있는 더그덩 밭 같아. 그냥 뭐 계속 긁어주고 앉았어 내가. 아빠 좀 심하게. 어머닌 싸우면서 생긴 상처들을 늘 몸에 달고 사셨다. 들어가고 여기는 지금도 덜 들어가고 있어. 10년이 넘었네. 자식의 이름을 알리자면 더 편하고 쉬운 길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그래도 어쨌든 대모반이.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그거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지도. 짐이 한 보따리네. 어머니가 또 짐을 싸신다. 어쩔 수가 없어. 갖고 다니는. 이번에 가면 또 며칠이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 선영아,
엄마 4.19 행사에 가고 한미 FTA 반대요. 내가 엄마 갔다 올게. 잘 있어. 선영아 좋지 엄마 나갈게. 갔다 올게. 망국적 한미 FTA 기어이 박살내자. 20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는 갈 곳이 많다. 경제는 3% 정도 성장한다. 어머니에게 세상은 싸워도 아직 싸울 게 천지다. FTA 체결하면 50만 개 늘어난다고. 타결무효 미국 반대. 크게 타결무효 미국 가장 큰 목소리로. 그리고 얼마 전 한 노동자가 분신했다. 집회에서 묵묵히 뒷자리를 지키던 그를 어머니는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87년 그 해에도 지금은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많은 이들이 분신했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입니다. 한미 FTA는 경제 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10년 안에 명실상부한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는 보였어요. 잘못된 게 눈으로 직접 보였어요. 보였는데 지금은 잘못된 게 얼른 눈으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속아요. 지금이 더 치밀하잖아요. 너무도 치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압받거나 차별받거나 불평등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좀 불쌍하죠, 지금이. 오늘 오후에는 FTA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 호텔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54살 허세욱 씨가 온몸에 불을 붙여 부신을 기도했습니다. 한미 FTA 전면무효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다시 거꾸로 가고 있어요. 피가 거꾸로 치솟고 있어요, 선영이가. 이 땅에 노동자가 발붙일 곳이 없고 농민이 살 수가 없는데요. 내 진심이야. 분신하는 그분 정말로 조금 같도 아깝고 무너워. 왔다 내 자식이 죽음으로 마지막일 줄 알았더니 또 죽고 또 죽고. 세월만큼 세상도 좋아졌을 것이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고문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도 없어졌다. 어떤 이들은 87년 6월의 민주화 열망이 이룩한 변화라고 말한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그때 우리가 꿈꿨던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였을까? 누나는 87년 가을 망월동으로 이장됐다. 그리고 지난 2001년 박정철, 이한열과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딸은 죽어 어머니를 투사로 만들었고 어머니는 싸워 딸을 열사로 만들었다. 누나가 다른 시대에 태어나 다른 삶을 선택했다면 우리 가족의 운명도 달라졌을까? 때론 사람 이름 하나, 빛바랜 사진 한 장으로 한 시대를 가늠하는 때가 있다. 나에게 그것은 잃어버린 나의 예쁜 어머니, 그리고 꽃다운 내 누이다. 사람들은 87년 6월 이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시계는 아직 그 해에 멈춰 있다.
要不然你就陪他一晚上，他会给你很多钱。